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봤던 것 같아요.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본 것 같은데, 흥선대원군 핵심 정책들 하면 아마 기억나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겠죠. 일단은 정치적인 면에서는 세도 정치를 끝장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세도 정치들이 장악하고 있는 비변사를 약화시키려고 했었죠. 그다음에 경제 면에서는 세금, 세금 줄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뭐 호포제, 그다음에 사창제 이런 거 했었고요.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세금은 아니지만 서원을 정리함으로써 서원에 부담되는 어떤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그러니까 서원에서 제사 지내는 거, 그거에 대한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서원 정리를 했었고요.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였는데, 어, 자기 아들의 어떤 왕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죠.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요 기억나실 겁니다. 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하죠. 당백전을 발행하면서 요것 때문에 이제 물가가 확 뛰는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국내 정치에서는 기억나실 거고요. 그다음에 대외 정치에서는 쇄국으로 일관하죠. 쇄국. 그죠. 쇄국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오려고 하는 다른 나라 서양 열강들과 좀 싸우게 되죠. 그래서 뭐 병인양요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미양요도 있었고요. 병인양요는 프랑스랑 있었죠. 그래서 외교장각 털리고. 자, 그다음에 신미양요. 그래서 평양 대동강으로 거슬러 올라왔던 제너럴 셜먼호를 대응해서 이제 평양 주민들이 좀 공격적인 대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공격을 강화도로 들어오니까 막아냈던, 병인양요나 신미양요나 다 이제 강화도로 공격을 들어왔던 공통점이 있었죠. 둘 다 뭐 물론 신미양요는 우리 입장에서 진 거긴 한데,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병인양요, 신미양요 모두 병인양요 때 프랑스, 신미양요 때 미국 다 막아냈다고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죠. 그래서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는 모습까지. 중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흥선대원군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인데, 대외정책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쇄국으로 일관했잖아요. 흥선대원군 때는 대외정책이 무조건 쇄국이었다고. 그죠? 흥선대원군 때는 무조건 쇄국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시면 문호개방이래요. 이렇다는 건 뭔가 정책이 바뀐 거잖아요. 즉 흥선대원군 본인이 생각을 바꿨거나 아니면 흥선대원군이 물러났거나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 직전에 척합이 세웠던 거 봐서는 흥선대원군이 생각을 바꾸진 않았을 것 같아요. 즉 우리가 문호를 개방했다. 즉 다른 나라에 대해서 문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건 흥선대원군이 그동안은 무조건 클로즈 문을 닫는 정책이었으니까 아마도 흥선대원군이 물러나지 않았겠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흥선대원군이 물러납니다. 흥선대원군이 물러나는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역시 고종의 직접적인 집권이죠. 고종이 나이가 된 거죠. 고종이 어렸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던 거니까 고종이 이제 나이가 된 만큼. 근데 사실은 고집 부릴 수도 있어요. 고종이 어느 정도 나이가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됐다고 해도 그래도 아직 어리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뭘 아냐. 이렇게 고집 부리고 아직은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물러났단 말이에요. 이게 왜 물러나게 되냐면 그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최익현이라는 관료가 있습니다. 신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상소문을 써요. 상소문에다 뭐라고 쓰냐면 이만저만 이만저만 해서 말을 되게 이쁘게 쓰지. 이쁘게 이제 이만저만 해서 고종께서도 나이가 충분히 성장을 하셨고 이제 흥선대원군께서 좀 연로하시니까 물러나실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내용 안에는 뭐 흥선대원군의 약간의 과오도 짚어내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흥선대원군이 이걸 듣고 기분 좋을 리가 없는데 깔끔하게 물러납니다. 근데 이게 왜 물러나는 거냐면 요 정도 생각은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흥선대원군이 한다는 게 결국 정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치는 뭘로 하는 거예요? 지지로 하는 거죠. 지지로. 그죠? 정치는 지지를 받아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흥선대원군이 지지를 받아야만이 정치를 이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흥선대원군을 그럼 누가 지지하는가? 그럼 조선엔 누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양반이 있겠죠. 양반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평민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 그리고 양반은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완전 성리학 꼰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배우자라고 하는 개화파. 우리가 서양 애들한테 조금 문을 열고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화파가 있을 수 있는데 셋 다 가만 생각해 보시면 평민들이 흥선대원군 좋아할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왜 경복궁 만들면서 막 당백전 발행하고 이러면서 물가 팍 뛰었잖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평민들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양반들은 성리학 꼰대들.
이 아저씨들 흥선대원군 좋아할까? 좋아했었지. 근데 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서원 다 작살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좋아해요. 서원을 다 거의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안 좋아합니다. 그럼 개화파는 쇄국 정책을 하는데 개화파들이 좋아할 리가 있어요? 개화파들은 문을 열고 서양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개화파인데 흥선대원군을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평민들에게서도 양반들 중에서도 뭐 성리학하는 애들, 개화파들 모두가 흥선대원군을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도 본인이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할 만한 나를 지지해주는 세력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나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겠죠. 그동안에 흥선대원군은 무조건 쇄국을 외쳤는데 그 사람이 물러났으니까 이제 좀 나라의 문을 열고 좀 다른 나라로부터 배워볼까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나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키웁니다. 박규수 뭐 이런 사람들. 대체로는요. 우리 1학기 때 끝자락에 배웠던 그 실학자들 기억나시죠? 실학자들 중에서 중상학파들. 청나라와의 교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상업을 늘려야 되고 청나라와의 교류도 늘려야 되면서 동시에 청나라로부터도 배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중상학파, 북학파라고도 불렸었죠. 그 사람들의 제자들이에요, 보통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과거에 실학자들 중에서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학파들 특히나 청나라로부터도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북학파들 그들의 제자들이 이제는 서양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거죠. 특히나 박규수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 평양 지방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너럴 샤모노 사건 터지고 나서 그 제너럴 샤모노 불타고 남은 잔해를 다 이렇게 모아서 서울로 보내기도 해요. 왜 그랬겠어? 한번 조립해 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걸 완벽히 복구해낼 수는 없어도 외국 배니까 그들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배울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어야 된다 이런 개화론자들이 개항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일본이 운요 사건이라는 걸 일으켜요. 운요라는 건 그때 호자 들어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예요, 배. 군함입니다. 군함. 이거 보시면 딱 뭐 하려는지 알겠죠. 운요 사건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건 아니고 우리나라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운요라는 배를 이렇게 띄워요. 띄운 다음에 우리나라 가까이에 되게 지금 엄청 큰 배잖아. 우리나라는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어요? 이때 못 만든단 말이야.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제 문을 열었으니까 우리나라보다 먼저 미국이나 서양들이랑 교류를 했으니까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이렇게 우리나라 가까이에 띄워서 우리나라 가까이에서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아요. 빙 돈 다음에 이제 뭐 해안을 조사하고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또 강화도야. 또 강화도. 또 강화도로 가서 강화도 가까이에 배를 대고 섬 반대편으로 대포를 빵빵 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왜 하겠어 이거? 대포를 왜 허공에다 쏴? 누구 죽일 것도 아니고. 그죠? 겁주는 겁니다. 겁주는 거. 그죠? 이게 운용 사건이에요. 겁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대포를 빵빵 쏘고 그 다음에 우리 거래하지 않을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 입장에선 겁먹으니까 거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몇 가지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보다 먼저 문을 열었다지만 일본도 결국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잖아. 근데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빠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게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힘을 아셔야 돼요. 이거 뭐 시험에 낼 건 아닌데요. 이건 그냥 아셨으면 좋겠어. 일본이 이렇게 빠르게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요. 뭐 번역원이라는 게 있어요. 번역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아시아 입장에서 빠르게 발전한다는 건 결국 서양을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양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양의 언어부터 알아야죠. 그래서 일본 애들은 번역원을 세워놓고 서양의 다양한 학문적인 서적들, 서양 학자들이 남겨놓은 연구 결과들 이런 것들을 되게 빠른 속도로 일본어로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노벨상 없잖아. 그지? 학문으로 받은 노벨상이 없다고. 노벨 평화상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착했다 이거잖아요. 남북한 관계 개선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사형 집행 안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받은 건데 학문적 성과는 아니잖아. 근데 일본은 학문적으로 받은 노벨 과학상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냐면 일본은요. 그렇지 않아? 일본보다 우리가 더 영어 잘해요. 일본보다 우리가 더 외국어를 잘한다고. 그런데 일본은 번역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도 어떤 학문 분야에 재능이 있으면
외국어를 전혀 못해도 이미 그 학문 분야의 최첨단의 연구 결과들이 다른 나라 연구 결과들이 일본어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 입장에선 내가 만약에 과학에 재능이 있어. 근데 내가 외국어를 잘 못해. 그래도 이미 내가 공부할 거리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다 번역이 돼 있으니까. 최첨단, 최신의 논문, 최신의 연구 결과들이 다 일본어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내가 좀 재능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나라 언어를 좀 못하거나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게 이제 실력의 어떤 토양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무조건 일본 욕할 게 아니라 배울 것들은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해. 그죠? 어쨌든 간에 일본이 이 운용호라는 배를 들이대고 우리나라 막 겁을 줘요, 우리나라한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에 쫀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왕에 문을 열 거라면 그래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나라예요? 모르는 나라잖아.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는 나라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왕에 문을 열 거라면 아예 생판 모르는 나라랑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알고 지내던 나라랑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결정에 일본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 조교인데 강화도 조약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강화도가 얼마나 사연이 많은 땅이에요. 그죠? 뭐 봐봐요. 병인양요도 강화도 침략이었죠. 신미양요도 강화도 침략이었죠. 최초의 조약을 맺은 것도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하나는 알아갈 만한 게 일본을 포함해서 많은 이제 열강들이 어떤 조약 그 다가올 때는요. 조약을 맺자 그래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무역을 하자는 거거든. 왜냐면 우리가 작년에 배운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계 많은 열강들이 산업혁명을 성공했기 때문에 어 이제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산업혁명은 뭐 떠올려달라 그랬어요? 공장 떠올려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공장에서는 제품을 만드는 거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료가 있죠. 그러니까 서양 열강들이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산업혁명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 공장을 잘 운영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산업혁명을 성공함으로써 만들어낸 그 공장, 그 공장에서 필요한 원료를 식민지에서 싸게 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그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식민지에다 내다 팔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공장을 잘 돌리기 위해서 원료 싸게 살 수 있고 제품 팔아치울 수 있는 식민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원료를 사오는 것도 제품을 파는 것도 거래죠. 그래서 식민지를 만들려고 다가올 때는 우리 거래합시다. 무역합시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일본도 그거 배워서 우리한테 거래합시다. 무역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운용호 사건은 협박이에요, 협박. 그죠? 기본적으로 협박성 사건이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 협박이 무서웠기 때문에 이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럼 이 조약이 과연 평등했을까요? 아니겠죠. 이 조약은 대단히 불평등한 내용으로 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의도가 뭐였냐면 우리가 주장한 게 아니에요. 일본이 주장한 거예요. 일본이. 이 조항을 들어간 목적이 뭐냐면 어 우리는 병자호란 이후로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청나라 입장에서는 청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 청나라의 속방 중에 하나, 청나라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즉 우리는 병자호란을 패배한 뒤로 꾸준히 청나라의 간섭을 받아왔다고. 근데 일본은 앞으로 먼 미래에 언젠가 이 조선을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단계가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첫 단계는 지금 조선을 간섭하고 있는 청나라를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앞으로 우리가 조선을 어떻게 요리할 거니까 너네 청나라는 조선에서 손 떼. 이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봐두실 만하고요. 그다음에 개항을 3개항을 개항해요. 항구를 3개를 여는데 인천, 원산, 부산이에요. 근데 이 3개를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도를 보시고 각각의 항구들을 왜 그 위치에 열었는지는 해석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일단은 부산은 보시면 어때요? 일본이랑 제일 가깝죠.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일본이랑 제일 가까우니까 상거래를 하는 거죠. 인천을 연 이유는 뭐겠어요? 가장 가까이에 서울, 수도가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 압박을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산은 군사적 목적인데 이제 동해상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 그래서 동해상을 일본이 장악해서 이제 어떤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요건 너무 중요합니다. 치외법권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치외법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 별을 그지같이 그렸는데. 그죠? 치외법권이라는 건 요렇게 쓰거든요. 다스릴 치자에 바깥 외자에 법법자에 한자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쓰는
권력권자예요. 그래서 이 치자가 다스릴 치, 다스리는 지역 바깥 지역에도 법적 권리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즉 다스리는 지역 요거는 영토죠. 영토의 바깥에서도 밖에서도 법적 권리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즉 여기서 말한 영토는 일본 본토를 얘기해요. 일본 바깥에서도 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본과 조선의 조약에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건 일본 바깥 지역은 어디야? 조선을 얘기하는 거죠. 일본인은 조선에서도 법적 권리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즉 일본인이 조선에서도 사건을 일으켰으면 일본의 법적 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인 판사의 재판을 받는다는 거죠. 즉 제가 나카무라예요. 일본인이야. 근데 내가 장사를 위해서 조선에 왔어요. 여기는 인천이야. 그래서 내 나카무라가 인천에서 한국 사람을 두드려 팼어요. 그러면 나카무라 일본인이 연루된 사건이죠. 그럼 그 사건에 일본인에 대해서는 나는 즉 일본 가서 재판을 받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판결이 누구한테 유리하게 나오겠어요? 내가 잘못한 거더라도 나카무라가 잘못한 거더라도 나카무라는 일본 가서 재판을 받는 거니까 나카무라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오겠죠. 치외법권은 이 조항, 이 조약 전체가 불평등한 조약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약이에요. 치외법권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앞으로 조선이 일본어를 시작으로 다른 나라랑도 조약을 많이 맺을 거거든요. 그 모든 조약들에 다 치외법권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왜? 다 불평등한 조약이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치외법권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해안측량권은 단어만 봐도 아시겠죠? 바닷가의 이런저런 면들을 측정하는 거예요. 바닷가의 폭이 어떻게 되고 깊이가 어떻게 되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 바닷가고 뭐 모래 바닷가인지 뭐 바위 바닷가인지. 왜냐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자기들이 나중에 조선의 해안가들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토 정보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해안 측량권도 가져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속 조약으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어오는데 일단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쓸 수 있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 상인들의 거래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거죠. 쉽게 이해하시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일본인들은 인천공항에 있는 편의점에서는 일본 화폐로 계산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편하겠죠. 환전을 안 하고 들어와도 되니까 편할 텐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개항장에 있는 상인은 조선인이랑 거래할 때는 조선 돈 받고 일본인이랑 거래할 때는 일본 돈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금고에는 일본 돈도 있고 조선 돈도 있겠네요. 이게 우리나라 국내의 어떤 화폐 질서를 되게 교란하는 거예요. 되게 어지럽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 니은은 조금 중요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요 부속 조약으로 요 내용이 들어왔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일본으로의 곡물 유출을 무제한 허용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에서 일본으로 곡물, 쌀 같은 것들을 무제한적으로 계속 빼가겠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일본에 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본에 쌀이 왜 필요할까? 일본은 쌀이 안 나나? 일본 쌀 나요. 우리보다 더 많이 생산해.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우리 쌀보다는 일본 쌀이 조금 더 평가받아요. 일본은 쌀 잘 만든다고. 근데 왜? 왜냐면 자,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문을 열었죠.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개항을 했단 말이야. 그죠? 그 얘기는 일본은 먼저 산업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화를. 산업화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저기 공장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여기서 생각을 시작해야지. 산업화? 공장이 많이 생긴다? 그럼 공장 안에는 노동자가 있겠죠. 노동자가 갑자기 생깁니까? 아니죠. 원래 농민을 했던 사람들이나 그 아들들, 딸들이 공장으로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농민을 하던 사람들이 노동자가 되는 거니까 농민의 숫자는 줄겠죠. 농민의 숫자가 줄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도 줄어드는 거예요. 일본이 생산하는 쌀의 양이 줄어든다고. 그게 이유가 하나가 되고요. 두 번째 이유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봐봐요. 일본이 이제 산업화하기 시작했으니까 일본이 만든 물건을 세계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 산업화를 시작했다고 해서 아무리 발전이 빠르다고 해서 한참 산업혁명을 성공해낸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랑 수준이 같겠어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훨씬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아직은 일본이 내놓는 상품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에 비해선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퀄리티가 떨어져도 팔아야 돼요. 다른 나라 상인들한테 그래 솔직히 우리나라가 만든 거 조금 부족해. 그래도 사주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려면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질이 떨어지지만 품질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매력이 있으니까 사주세요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때 내세울 수 있는 매력이 뭐가 있겠어요? 잘 생각해봐. 우리가 우리 솔직히 별로거든. 우리 솔직히 퀄리티 떨어져. 맞아 별로야 별론데 그래도 사주라. 왜냐면 이렇잖아. 그러니까 그냥 사줘.
뭐예요? 가격이죠. 우리가 싸잖아.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도 그냥 사주라. 싼 맛에 사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싸려면 이걸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야겠죠. 그러려면 이걸 만드는 노동자들의 월급이 적어야 돼요. 그럼 노동자들이 좋아하겠어? 아니잖아요. 그럼 노동자들이 적은 월급을 받고도 큰 불만 없이 지내게 만들려면 노동자들이 적은 월급으로도 지낼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쌀이 가격이 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50만 원밖에 안 돼. 그래도 쌀 40kg에 1,000원밖에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려면 쌀이 가격이 싸져야 되니까 쌀값이 싸지려면 쌀이 많아야겠죠. 근데 가뜩이나 농업 인구가 줄어서 쌀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쌀 가격이 떨어지고 쌀이 많아지려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와야죠. 그게 조선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농업 인구가 줄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월급을 조금 줘도 불만 없도록 해야 된다는 점, 그런 점들 때문에 일본은 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쌀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니은에서는요, 요 문장을 외워달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그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뭐를 원하고 있다? 쌀을 원하고 있다. 쌀을 원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일본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무관세, 무항세는 관세 기억나시죠? 우리 작년에 배웠던 거예요. 관세, 관은 관문관자죠. 그래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 붙이는 세금이 관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핸드폰도 갤럭시 있고 아이폰 있잖아. 근데 갤럭시는 우리나라 삼성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갤럭시랑 아이폰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치면 갤럭시를 보호해주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수입품인 아이폰에 세금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금 붙은 아이폰이 조금 더 비싸게 느껴지겠죠. 이런 식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게 관세예요. 관세인데 관세를 없을 무관세, 못 붙이게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무항세. 항세는 항구 이용료야. 원래 항구 이용료를 받아야 돼요. 일본에서 배를 끌고 우리나라 인천이나 원산이나 부산으로 들어오면 인천이나 원산이나 부산에서 그 일본 배한테 항구 이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근데 그 안 내도 된다.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전체적으로 말도 안 되게 불평등하죠.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왜겠어? 우리가 약하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약한 것도 약한 건데요. 맨 위에 써 있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게 최초의 처음 해봤다는 거잖아. 경험이 없다고, 경험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어떤 조약을 맺을 때 어떤 조항이 무슨 의미이고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평등한 조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항상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영향으로는 뭐 당연히 뭐 엉망진창이죠. 경제가 박살이 납니다. 뭐 이런저런 내용들 뭐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써도 되고 뭐 무슨 일본으로 쌀을 얼마든지 빼가도 되고 뭐 관세도 안 받고 황세도 안 받고 막 이러니까는 정치가 개판이 돼요. 경제가 개판이 되는 거죠. 정치가 아니라 경제가 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랑 시작을 한 거죠. 첫 번째 조약을 일본이랑 맺은 건데 뭐 처음이 어렵지, 그죠? 처음이 어렵지만 한번 하다 보면 계속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어디 막 엄청나게 조약을 많이 맺습니다. 근데 그 많은 조약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치외법권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최애국대우 조항이 있습니다. 최애국대우 조항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거는 아마 요 글자만 봐도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요거 아닙니까? 해자? 혜택이라는 뜻이죠. 혜택. 나머지는 금방 들어오죠. 요게 보였다면. 그죠? 가장 가장 좋은 혜택을 받도록 해주는 나라, 그런 뜻이죠. 최애국대우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선이 있습니다. 조선 이렇게 있어요. 조선이 A나라, B나라, C나라, D나라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랑 조항을 맺어요. 조약을 맺어요. 근데 A나라에는 최애국대우 조항이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A한테는 관세율을 50%를 줬어요. 그러면 A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상품을 조선에 팔 것 같으면 관세가 50% 붙기 때문에 15,000원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후대우 조항은 있어. 그리고 몇 년 있다가 한 1, 2년 있다가 B라는 나라랑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여기다가는 얘기가 잘 돼서 관세를 30%를 줬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B나라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상품을 조선에 팔면 관세가 30% 붙으니까 13,000원에 파는 거죠. 그러면
B가 A보다 조건이 좋은 거죠. 더 싼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 혜택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최애국대우 조항이 발동해서 이것도 자동으로 30%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최애국대우 조항이 있는 나라한테는 가장 좋은 대우를 유지해 주겠다라는 게 최애국대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B도 최애국대우 조항을 넣었어요. 그런데 C랑 관세율 10%짜리 조항을 맺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도 자동으로 10% 떨어지고 여기도 자동으로 10%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최애국 대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일본은 원래 강화도 조약 때 이게 없었어. 왜 없었냐면 그때 조선이 뭐라 그랬냐면 우린 일본이랑만 조약을 맺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렇게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일본도 최애국 대우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몇 가지 불평등했던 걸 양보해줘요. 관세도 부과할 수 있게 해주고 쌀도 빠져나가는 거에 제한을 걸 수 있게 해주고 그걸 양보해주는 대신에 최애국 대우 조항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치외법권, 최애국 대우 이 두 개의 조항은 항상 어떤 서양 열강이랑 혹은 일본이랑 조약을 맺을 때 이 조약이 불평등한 조약임을 상징하는 조항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을 시작으로 여러 나라랑 조약을 맺어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조약을 맺었으면 그 나라랑 거래를 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잘 팔리겠어요? 우리나라 물건이? 일본 것도 지금 결결되는데. 그죠? 안 팔린단 말이에요. 왜? 기술이 부족하니까 안 팔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발전을 하기는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약을 맺고 나서 현실을 깨닫고 본격적인 개화 정책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개화 정책을 시작하는데 그 되게 많은 부서를 세워요. 분야마다 막 여기저기 막 많은 정책을 세우고 많은 기구를 만드는데 그걸 모든 걸 총괄하는 게 통리기무화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많은 여러 가지 개화정책 기구들 중에서 총괄하는 기구인 통리기무하문 그리고 군대의 면에서 어, 신식 군대를 만드는 거죠. 뉴 트렌드 그죠? 최신식의 군대를 만듭니다. 그게 별기군이에요. 두 개의 부대 무의형, 장어형 이렇게 두 개의 군대로 만드는데 그걸 합쳐서 별기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기도 전해주고 훈련법도 새로운 걸로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뭐 서양 애들을 불러오긴 너무 비싸고 일본 애들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 교관도 초빙하고 그래서 새로운 무기도 주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뉴 트렌드 새로운 군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들이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인데 되게 멋있죠. 이제 이분들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캡틴 조선이 돼서 신식 군대로서 나라를 지키는 거죠. 멋있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로도 막 보내요. 다른 나라로도 막 보내는데 보시면은 일단은 가까운 데부터 보내야겠죠. 그래서 일본 청으로 보내요. 그래서 일본에 좀 제일 자주 보내요. 근데 일본의 1, 2차 수신사는 사실은 어, 뭐랄까 그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요. 강화도 조약이 너무 차별이 심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개정하기 위해서 보냈던 거예요. 근데 개정은 안 되지. 근데 1, 2차 수신사를 보내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가 진짜로 배우긴 배워야겠구나. 왜냐면 일본은 이미 직접 가보니까 너무 발달해 있거든. 그래서 그 뒤에 조사시찰단은 정말 순수하게 배우러 가는 거예요. 유학생 느낌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청나라로는 일본으로 보냈던 조사시찰단이 종합적으로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 배우러 간 거라면 청나라로 파견했던 영선사는 무기에 집중해서 어, 청나라가 배웠던 새로운 무기들을 배우기 위해서 보냈던 게 영선사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으로는 보빙사를 보내는데 보빙사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느꼈던 충격을 한번 더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빙사가 느꼈던 충격들 우리 수업 시간에도 보긴 봤을 텐데 어, 일단 이분들이 보빙사예요. 이분들이 보빙사하고 그리고 가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광경은 아마 미국인들에게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건데 이게 이제 어, 보빙사 입장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왕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미국인들에겐 충격이었겠죠. 이게 이제 당시에 보빙사 일행들이 봤었을 1880년대 어떤 뉴욕의 모습입니다. 허드슨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죠? 굉장하죠. 이런 모습들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들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겁니다. 건물 규모하면 충격적이죠. 근데 사실 기존의 보빙사 분들은 이런 것들을 봤었을 건데 이런 데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광경이 자기가 익숙한 풍경이었다가 이런 것들을 보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보빙사를 갔다 온 사람들이 가서 그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해야겠다?
반드시 배워야겠구나. 반드시 배워서 이런 환경을 벗어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절대 새겨지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절대 지울 수 없는 그런 느낌들도 한번 가져보면 좋겠죠. 근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었겠죠. 마치 과거의 흥선대원군처럼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반드시 우리 것을 지켜야 되고 서양 애들이 저런 식으로 다가오는 건 다 침략이다. 때문에 서양을 배척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정척사라고 부릅니다. 이 위정척사라는 말 뜻 자체가 위정, 즉 다른 것을 지키고 척사, 저기 척사는 배척할 척자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인 거죠. 어, 바른 것을 지키고 사사로운 것을 배척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른 것이 성리학적 전통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사사로운 것이 이제 서양 문화를 얘기하죠. 서양 문화.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키우게 된 계기가 이 책의 유포였어요. 조선책략이라는 책은 어, 원래는 1, 2차 2차 수신사 때 일본에 우리가 이제 조약 개정을 위해서 이 조약이 너무 불평등하다. 고쳐달라. 이걸 요구하기 위해서 2차 수신사를 보냈었는데 그때 조약 개정은 안 되고 일본인들한테 받은 책이 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내용 제목 보면 아시겠지만 조선을 위한 전략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책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지금 조선의 상태가 대단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조선을 강력하게 위협하는 나라가 있다. 주변을 보시면 청이 있고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위에 러시아가 있죠. 러시아가 조선을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뭐를 원하고 있다? 부동항을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러시아는요. 이제 러시아의 위치를 보면 바닷가가 위에밖에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러시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남쪽에는 바닷가가 없고 다 북쪽에만 바닷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구도 여기에 있죠. 위에는 바로 북극이라고. 그러니까 항구가 겨울 되면 다 얼어요. 그러니까 항구가 얼면 쓸모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간절하게 원하는 건 얼지 않는 항구를 원하는 거죠. 얼지 않는 항구를 원하려면 어디서 찾아야겠어? 러시아보다는 남쪽에서 찾아야 될 거고, 그러니까 뺏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약하고 만만한 나라여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러시아가 부동항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남쪽에 있는 약하고 만만한 나라를 강력하게 공격할 것이다. 그게 조선 책략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는 거죠. 딱 봐도 맞아 보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조선이 여기에 뭔가 대응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러시아가 너무 큰 나라기 때문에 이걸 혼자 대응할 수는 없고 이걸 대응하기 위해선 친구들을 사귀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기 보시듯이 어, 신중국 당시엔 청나라죠.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되고 결일본 일본과도 동맹을 맺어야 되고 연미방 미국과도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위정척사 입장에서는 신중국 결일본까지는 받아들여요. 그럼 뭐 아는 나라 애들이니까 오케이 인정하는데 애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건 연미방이에요. 연미방. 미국은 미국은 누구냐 이거죠. 알지도 못하는 나라랑 섣부르게 친하게 지낼 수가 없다라는 게 위정척사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 영남만인서 만원책 사서 이렇게 막 상소문을 막 올려요.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되옵니다. 그들은 서양 문화의 뿌리이며 우리가 알 수 없는 자들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위정책사 운동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건 두 가지예요. 지금 서양 애들을 맞이하고 있다. 요 똑같은 상황 안에서도 누군가는 더 열심히 맞이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막아야 된다. 저들의 저러한 어떤 움직임은 침략이다. 저들이 저런 식으로 접근해 오는 건 침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의 나라 안에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양한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걸 알아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지금 서양이 접근해 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침략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 돼서는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되어가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이 침략에 대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일 의병 운동도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해요. 그래서 그런 면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다면 서양 애들이 접근해 오는 게 침략의 의미가 있다는 걸 보아냈다는 게 의미가 있고 나중에 또 의병의 중심이 됐다는 게 의병 활동의 중심이 됐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면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한계점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모군란인데요. 조금 내용이 길지만 쉬어가는 친구들은 여기서 쉬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모군란은
단어에서 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름 짓는 방법은 아시겠죠? 이모는 1882년, 요 연도가 이모년이고요. 군란이래요, 군란. 그러면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최근에 군대에 관련돼서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신식군대, 별기군이 있었죠. 별기군. 별기군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별기군이 있다고 이걸 새로 만들었다 그래서 기존 군대를 없앤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둘 다 운영을 하는 거니까 둘 다 돈이 들어가겠네요. 정부 입장에서 새롭게 만든 신식군대 별기군이랑 기존에 있었던 기존 군대랑 어디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당연히 신식군대 신경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쓰겠죠. 근데 지금 조선 정부가 돈이 많은 나라가 풍족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별기군에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기존 군대는 거의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기존 군대 애들은 차별받는 거죠. 장비부터 해서 시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근데 더 결정적인 건 기존 군대 애들이 시설이 떨어지고 무기 수준이 안 좋은 거지. 할 걸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 받을 거 다 받는단 말이야. 옛날 방식으로 훈련 받아서 그렇지. 근데 돈이 부족하니까 뭐가 끊기기 시작하냐면 느낌 오시죠? 월급이 끊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차별인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화가 나는 건 뭐 이게 나한테 욕을 하고 이런 건 참을 수 있어도 월급 끊기는 건 참기 어려워요. 왜냐면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이런 건 그 순간만 참으면 돼요. 근데 월급이 끊기면 내 가족들이 굶잖아요. 근데 이것도 몇 달 참았어. 이것도 몇 달 참았는데 몇 달 만에 월급을 주겠다고 다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월급을 돈이 아니라 쌀로 주는데 그 쌀바구니에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모래, 자갈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으킨 반란이 이모군란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이모군란을 일으킨 그러니까 이제 기존 구식군인들이 신식군대에 대한 자기들의 차별 이런 것들 때문에 일으킨 건데 결국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별기군이 생기면서 자기들이 차별받은 거잖아요. 근데 별기군은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개화 정책 전체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개화 정책을 언제부터 했는가? 우리나라가 이런저런 나라들이랑 개화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문호개방 조약을 맺으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처음 어떤 나라랑 조약을 맺었는가? 일본이랑 맺었거든. 그리고 그 뒤로 일본에 사절단도 보내고 우리 부대 이 별기군 보면은 우리나라 별기군 부대에도 일본인 교관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 구식군인들 시각에는 조약을 맺은 것도 그렇고 사절단을 보내는 것도 그렇고 별기군에 일본인 교관이 들어와 있는 것도 그렇고 모든 개화 정책에 일본이 묻어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 개화 정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 고관, 그다음에 뭐 일본인 교관, 그리고 일본 공사관까지 깨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도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하층민들도 봉기에 참여해요. 근데 이게 따로 보실 게 없는 게 사실 구식군인들도 하층민이에요. 그냥 당시 일반 백성들은 다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다 하층민이야. 구식군인들 집에 가면 그 부모님들이 하층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구식군인들이나 넓게 봐서는 하층민들이나 다 개화 정책을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왜? 다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금 잡아먹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럼 이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놨어. 난리는 쳐놨어. 그럼 이제 자기들의 리더가 필요할 거잖아요. 이걸 수습하기 위한. 누구 찾아갈까? 정치인들 중에서 개화 정책을 싫어할 만한 사람. 그렇죠. 흥선대원군을 찾아갑니다. 근데 흥선대원군은 잠깐 빠져 있었지만 물러나 있었지만 왜 물러나 있었어?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이 없어서 물러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잠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집권하면 뭐 할까? 흥선대원군이 물러나 있으면서 꼴보기 싫었던 게 뭐겠어요? 개화 정책이죠, 뭐. 그러니까 통리기무함은 별기군 이런 개화 정책의 산물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화 정책을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청나라가 개입해서 우리나라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근데 청나라가 개입해서 이거를 막아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병자호란 뒤로 꾸준히 사실 조선은 자기들 발 아래에 있는 자기 꼬봉이었단 말이야. 근데 최근 들어와 보니까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도 첫 줄이 뭐예요? 조선은 자주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청나라 꺼지라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그 뒤로 막 사절단을 보내도 물론 청나라에도 보냈지만 일본에 더 많이 보내고 막 뭐 별기군을 만들 때도 뭐 이렇게 막 일본인 교관을 불러들이고 점점점 원래 조선은 우리 청나라 꼬봉이었는데 점점점 일본이 조선에 대한 간섭을 넓혀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청나라가 들어오는 거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청나라가 들어온다는 것도
봐줄만 하죠. 그래서 청나라가 이모군란을 진압하고 이모군란의 당시에 리더로 있었던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끌고 갑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모군란이라는 반란은 우리나라 정부가 막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청나라가 막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 청나라가 이걸 기회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조약 이름이 너무 길죠. 조청 머시기 이렇게 아시면 돼요. 조선이랑 청나라랑 뭘 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해. 청상인의 서울 진출 허용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거 너무 중요해요. 보시면 자 원래는요 예를 들어서 강화도 조약이면은 개항장이 인천, 원산, 부산이잖아요. 그럼 일본 상인은 요 개항장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요렇게만 활동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세부적인 조항에 개항장으로부터 면리까지 활동할 수 있다가 정해져 있어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야. 자기들이 선정받은 개항장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청상인이 개항장을 포함해서 조선 팔도 어디에서든 심지어 서울 안까지도 활동해도 좋다. 이걸 허락받은 거야.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청나라에서만 혜택을 준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린 뭘 떠올려야 돼요? 최혜국대우 조항을 떠올려야죠. 그죠? 그러면 청나라에게 이걸 허락해주기 시작했으면 다른 나라들한테도 다 허락해주게 된 거죠. 최국대우 조항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한테도 모두 이걸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개항장이고 개항장이 아니고 상관없이 여기저기에 다른 나라 상인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상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쫄딱 망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되게 결정적인 피해를 받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본과도 일본에 막 공사관 깨고 했으니까 일본과도 조약을 맺어야겠죠. 당연히 일본과도 조약을 맺는데 그걸 재물포 조약이라고 해요. 근데 재물포 조약의 내용을 보면 배상금은 당연히 지불해 줘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공사관을 깼으니까. 공사관이 뭐예요? 일본 외교관들이 우리나라와의 외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안에 서울에다가 건물 지어놓고 일본 외교 업무를 보는 그 공간이 공사관이잖아요. 지금은 대사관이라고 하죠.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거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 업무를 위한 거니까 우리나라가 지켜줘야 돼요. 반대로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공사관은 일본이 지켜줘야 되고. 근데 이모군란이 터졌을 때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공사관을 깰 동안 우리나라가 못 지켜줬잖아요. 일본 애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 깨진 거 배상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너네가 우리 공사관을 지켜줄 거라고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공사관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 병력을 보내서 우리 공사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때를 계기로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됩니다. 이거 되게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건 절대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중에 언젠가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 그래. 그럼 가장 먼저 움직이는 부대가 어디겠어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저 일본군이죠. 그러니까 제물포 조약 때 이모군란 때문에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고 이때 일본군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건 절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큰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 거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경제적인 무역 조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 군대를 주둔한다. 이거는 다른 나라의 최국대우 조항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아무튼 그렇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